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품별로 끝내는 문의 문학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요,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197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시의 배경은요, 1970년대의 농촌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시로 이 농무를 손꼽습니다. 1970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발달된 시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젊은 남자들은 특히 공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이라던가 경기라던가 다른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해서 농촌이 텅 빈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농촌 현실의 암울함을 이 농무라는 시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농무의 의미입니다. 이 역설적 상황과 농무의 의미는 함께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역설적 상황이란 건 사실은 지금 춤추고 헤헤거리고 좋아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나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 이 시가 끝맺음하기 때문이고요. 이 농무의 의미는 농민들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현실, 그것에 대한 울분으로 드러나는 한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70년대의 산업화 도시화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공동체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몸짓이 농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무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추는 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행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여기서 1형부터 6행을 읽었는데요. 이 상황은요, 농무가 끝난 다음에 술을 마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행부터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징이 울렸어요. 자, 우리가 징을 언제 울리냐면요. 보통 공연을 시작할 때 울립니다. 그런데 막이 내렸어요. 징이 울리자마자 막이 내렸죠. 결국에는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막이 내렸다는 것으로 이 막이 내리다는 거는 밑을 보게 하잖아요. 문학에서는 이런 거를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가 내린다던가 사람이 자살을 해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커튼이 내려간다던가 이런 것들은요. 보통은 쓸쓸하고 서럽고 소외된 정서를 유발을 시킵니다. 반대로 새싹이 자라서 점점 커진다던가 나무가 자란다던가 아니면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른다던가 이런 것은 상승적 이미지가 되겠죠.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라는 건요, 이 가설무대의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무대라는 의미예요. 오동나무 하나 놔두고, 원래 있던 오동나무겠죠. 거기에 전등을 대충 메어서 임시로 만든 무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대가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폐화된 현실을 얘기합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이런 것도 소외감, 허망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시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분 보세요. 농무라는 건 여러분이 사물놀이나 농악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 얼굴에 화장을 하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걸 보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딱히 메이크업을 지울 시간이 없으니까 분이 얼룩졌다고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분이라는 게 중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를 다른 말로 분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분이 난다. 울분을 토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상황은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화장을 지우지 않은 그런 분이 얼룩진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농촌에 소유된 현실에 대해서 농민들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도 답답함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겠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화자가 자기 감정을 얘기할 때는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함축과 비유가 기본 요소인데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그만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설적 표현이 나타나고요. 이 농무라는 시 전체가 직설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물애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1행부터 이 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금 장거리로 이동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적 화자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서 장거리로 나섰는데요. 이 장거리라는 건 여기서 장터를 얘기합니다. 따라붙어서 악을 막 쓰면서 좋아하는 건 조물애기들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물애기들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해요.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농촌의 현실이 뭐냐면 보통은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 노동을 할 사람, 그러니까 금속, 기계, 철강 이런 것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막상 농사를 지어야 된 남자들은 없고 남은 거는 아이들과 여자들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름달이 밝았다는 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돼요. 자, 꺽정이와 서림이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꺽정이하고 서림이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학에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때 대조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꺽정이하고 서림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꺽정이 같은 경우는요. 조선 명종 때의 의적으로 배웁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요. 임꺽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라던가 소설 임꺽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서림이는 누구냐? 서림이는요. 임꺽정의 참모였는데 나중에 광군한테 붙잡혀 임꺽정을 배신한 인물로 꺽정이하고 서림이는 대조되는 인물이죠. 물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보면 꺽정이는 의인이고 서림이는 배신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에서 꺽정이하고 서림이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말은 조선 후기 때도 농민들이 굉장히 그 지배계층, 권력 세력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농촌이 황폐화됐죠. 197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도시 개발에만 집중할 뿐 이런 농촌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으면서 이 1970년대의 도시화를 비판하고 농촌에 대한 소외감에 대한 울분을 표현을 하지만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야 된다는 건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고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라고 서리적 표현으로 한탄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자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조적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조소를 하는 건데요. 무력한 현실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보통은 자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농무를 추고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라고 자조적인 인식이 나타난 거고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지금도 굉장히 농촌이 힘든데 뭐 1970년대도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농사 따위야 아예 누구한테 맡겨요? 여편네에게 맡겨두고 자주족이기 때문에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지금 계속 농무를 통해서 장거리에서 쇠전이 됐고 도수장이 된 거죠. 쇠전은 소를 팔고 사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소고기를 쇠고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수장이 뭐냐면은 돼지나 소를 잡는 그런 장소를 얘기해요. 조금 더 도수장이라는 말을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요. 도수장이 이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을 뭐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잡아들이잖아요. 이 당시의 시대도 그 산업화 도시화를 위해서 농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하게 개발을 하는 그 다음에 또 소외시키는 이런 모습으로도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의 후반부로 왔는데요. 자, 3행이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렇게 끝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하나 뽑자면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고 계속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우리가 점점 신명이 난다니 이게 어찌 된 걸까라고 우리는 모순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역설이라고 하죠. 농물을 추는 상황이 실제로 기쁘지 않은데 신명이 난다고 표현함으로써 뭔가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자, 날라리는 뭐 태평소를 얘기합니다. 태평소를 불고요. 고갯짓을 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렇게 대구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점 신명이 난다는 건 사실은 신명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좌절감과 울분을 신명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TV 프로그램에 예능을 틀어놓고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저 아빠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나요? 보통은 그게 아니죠. 아, 가슴 속에 그 슬픔을 어떻게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저렇게 미친 듯이 웃는 행위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럴 때 더 슬픔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 게 이 농무라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아서 추는 춤이 아니라 농민들의 한과 고뇌가 어린 삶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80년대 도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설하면은 대표적인 현대시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이 시에서 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는 표현이 역설적인 상황과 역설적인 표현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라고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